지난 1월 8일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바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네, 두 법안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아이들,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두 법안이 바꿔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일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파렴치하고 치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힘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1, 2, 3, 4단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먼저 정인이법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에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양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는데 두 번째 재판은 현재 지금 이제 예정돼 첫 번째 있나요? 재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2월 17일 날 열리는데요.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양부에 대해서도 좀 천착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양부는 그냥 방임을 했다라는 죄명 하나와 아동학대를 방조했다 이런 죄명만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정인이의 사망을 알고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출근을 했다면 양부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혹은 그날 출근할 때 정인이가 사망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났다면 살인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부가 단순 방임으로만 지금 기소가 됐고 불구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SNS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양부에 대해서 집에서 눈 감고 다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사람이 양부입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억울하다, 뭐 이건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다라고 했던 사람도 양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방임으로만 기소를 할 게 아니라 공범. 그럼요. 눈을 감고 살았어도 아동학대가 일어난 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아이 모습을 보면 그 아이 모습이 달라요. 아기 키워 보시잖아요. 아이 눈빛만 봐도 걔가 웃는 모습이 우는지, 우는 게 웃는 건지 그 부모는 아는 거거든요. 말 못하는 아기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감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인데요. 우리 공 대표님은 이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 오셨다고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그 양천경찰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갔었고요. 거기서 위탁문인과 더불어 우리 회원들과 이제 항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저희 국민적인 뜻을 전달하자. 그래서 진정서도 이제 접수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미안의 챌린저가 그 SNS 상에서는 거의 전 국민적인 호응을 화제가 얻었었고, 됐죠. 단지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떠나 이제는 뭔가 행동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쓰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공판에는 200여 명의 저희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들기도 했었습니다. 공 대표님과 같은 심정으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긴박했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밀착 취재했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외침도 들어봤습니다. 하루가 저문 이 거리, 난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다 잊었다 말하던 꿈
그러니까 뭐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아이인데 뭐 말도 못하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잡아! 다칩니다. 나오세요. 다쳐요. 아이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는지. 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극악무도하게 했잖아요. 그 집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지금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처음에 정인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정말 단 한시도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꿈만 같은데 1년 반도 못 살고 1년 4개월밖에 못 살은 정인이가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데 경찰서에서는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묵살해버리고 외면해서 이 경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모진 행위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를 건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시민들이 단호한 의지 속에 나왔습니다. 다시 어루만진다. 'Cause I want to be free. I want to be free. 모두 다 사라져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그래도 여기를 와보는 게 그나마 그래도 뭐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애들 엄마랑 아이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이 너무 고통으로만 알고 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다음 생에 있다면 정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인아 정말 너무너무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정말
너로 인해서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꼭 보여줄게. 다음 생애가 있다면은 꼭 내 딸로 와주길 바래. 사랑해, 정인아. 네, 영상을 보면서 다들 눈시울이 좀 붉어져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참. 이제 이 아이가 그냥 가고 난 다음에 이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참 부질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걸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죄책감? 어른으로서 그런 게 막 밀려오는데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 다들 눈수위로 뜨거워졌지만 결국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안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던 거죠. 정인이는 이 아동학대에 관한 총체적인 부실과 총체적인 무능력, 정말 너무너무 나쁜 어떤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인 것은 그 입양 부모지만 결국은 기관들이 합세를 해서 그 아이의 사망을 촉진했다고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마음 아픈 또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APO라 그래가지고 학대 전담 이제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정인이 사건을 하나로만 철을 만들었어도 이게 같은 학대가 2번 일어났을 수 있는데 특히 전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동 학대의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뭐 저번에도 지금 문제는 목소리는 제가 8년간 소리를 지르다 목이 쉴 정도였지만 지금 제가 이제 정인이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였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3번째 신고란 말이죠. 3번째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112로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분리를 하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셨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양부와 다른 소아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요. 이제 구내염만 얘기를 끌어내고 그쪽에서 아이 체중 1kg가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대학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대학병원을 안 갑니다. 웬일인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자, A와 B가 의견이 다르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의 권익을 보장. 예, 아이의 권익이 최소. 그런데 이상하게 양모의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제3의 병원으로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이 책임에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하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동학대 거점병원을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아이를 분리해서 정밀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거점병원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많은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 정인이법이 뚝딱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법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사실 뭐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이렇게 법안들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올라와 있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 표 아니면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모든 국회의원이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법안도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법안도 통과되었는데요. 그런 법안들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면 아동학대가 있으면 즉시 분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내겠다. 보통 이제 가해자가 가해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사실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오게끔 하고 안 왔을 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국가가 우리의 가정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민법 915조 이제
징계권이라는 게 분명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모든 학대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체벌은 모든 것이 다 학대로 될 수 있다. 이건 내 아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지적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 아동학대는 범죄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인 분리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제가 이번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에 따른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매뉴얼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19일 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거는 뭐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경찰하고 동행해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만약에 같이 출동을 못하면 사건을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며칠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시한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 안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한을 안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야 됩니다. 의무화를 시켜야 되고요. 조사를 방해할 때 과태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업무 방해를 했을 때 이 아이가 급박한 상황일 때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라도 구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러났다가 저 사람 벌금 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건을 관리하는 주체도 워낙 여러 개다 보니까 시스템 적응에 있어서도 질적인 편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질적 차이가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부전한테 물어보면 아부전에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학대 공무원한테도 물어보면 저 전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제가 온 지 얼마가 안 돼서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서로 간에 정확히 한 사람이 알고 리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서로 당겨주는 효과를 만들었으면 절대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의 질적 차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눈여겨볼 시스템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들여다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저희가 사실 이거를 시작한 거는 2018년도 1월부터고 그다음에 그 쉼터를 갖다가 운영한 거는 2019년 7월부터거든요. 일반적인 한 230여 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야보전을 직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거든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시보호 시설에 이제 우선 응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수서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라는 곳이 있고 동대문에 있는 치료센터라고 하는 데가 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응급 조치하면 무조건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로.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아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원가정 복귀가 가장 큰 이게 목적이거든요. 잘 생활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학대 행위자도 치료받고 피해 아동도 치료받고 해가지고 잘 가정이 이끌어져 가기를 원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게 있으면은 학교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집하고 가까우니까 어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제 원가정 복귀를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이제 아동이나 학부모가 치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봐서 서로가 또 원해야겠죠. 한 달에 한 번, 뭐 그다음에 뭐 2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차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가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 복귀를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잘 있는지 어쨌는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고 2주일에 한 번씩 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제 종결로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행위자들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거부감. 꼭 민원을 야기시키고 제기하고 뭐 구청 감사실 통한다든지 뭐 국민고충위원회 통한다든지 뭐 신문고 통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행위자가 이거는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게 많은 게 사실은 이 여기 아동학대 부분이죠.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은 거의 그 저소득층 계층 위주의 업무예요. 근데 이 아동학대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이 천차만 말이에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가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 보고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주변에 대해 가장 큰 게 주변의 관심이죠.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많은 곳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많아야 되겠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조손가정이 많거나 이래서 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학대라고 인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예.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한 번 출동을 하면 갔다 오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네. 환경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이제 증원하는데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접근성이 정말로 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껏 두 패널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인이법의 보완점 그리고 현존하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민생연구소도 두 분과 같은 마음으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죠. 우리가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미안해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바꿀게 약속하고 실천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각계각층의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부모가 양육하지만 사회가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심정적으로든. 그래서 아마 다들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는 다들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나는 다시 몇 달 전, 1년 전, 2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체적인 신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과 편안함과 복지와 안녕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다 학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봐야지 이게 무슨 아이들의 생명이 위독해진다든가 심각하게 다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그다음에 방임,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아이들이 키나 몸무게 잘 안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뭐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그리고 방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일단 악취가 나죠. 그리고 방임인 경우는 교육도 안 시키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지나치게 달라고 한다든가 먹을 것을 훔칠 때, 이때 혹시 학대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하는 걸로도 보내고 말을 많이 하는 걸로도 보내고 위축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뒷면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럴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면서 권은희 의원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인이 사건 이슈화되기 이전이었죠. 네. 지난해 12월에 예.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고 뭐 이전부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뭐 변호사 출신의 경찰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의원님께서 가지신 그런 경찰 이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부분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인이법에는 정인이를 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학대의 현장에 초기 대응을 하는 인력들은 먼저 경찰의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대응이 나오게 되고 이런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대응이 정인이를 잃게 하는 그러한 사건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추가돼야 할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러한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실은 대부분은 민간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의 50에서 60%는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50%도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사업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겠네요.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학대 예방 경찰관과 그리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리고 또 의료계의 전문 인력들이 함께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학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아동으로부터의 진술 확인을 받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함께 공감을 했고 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the voice of a girl and it sounded like she'd been.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돼 있으시고 또 의사의 이력도 있으시잖아요. 예. 아동학대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또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동들이 학대되는 일이나 그런 사례를 보시거나 혹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요? 예, 특히 아동 학대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종종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라고 하면 그 중증도나 그 아동학대 심각도는 다른 경우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경각심을 갖고 병원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그리고 엄중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 부모를 통해서 신변에 뭔가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나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의사들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그런 의료 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동학대 3대 예방대책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양 아이였기 때문에 입양 매칭부터 또 사후 관리에서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입양 시스템은 민간 기관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입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통계가 데이터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비하군요. 예, 실제로 입양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파양이 됐을 때 그 원인 분석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입양 시스템에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사후관리 체계 시스템에서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16개월 영아 사망을 보면서도 사후 관리는 이루어졌으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중재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적인 뭔가 현장 지원이 된다거나 매뉴얼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공공성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제가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면서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스티커로 보이면서 통과된 거,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보류 중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한 눈안에 보고 아, 이런 법안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현황판입니다. 법안 현황판.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 앞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뭐 아동복지법,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법안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한 번씩 리마인드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거죠.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the voice of a girl and it sounded like she'd been crying. Now I'm too worried to be sleeping,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walked down the hall and then I knocked upon a door. 저희도 영상에서처럼 판넬에 이제 각자의 다짐을 적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적으셨나요? 저는 정의나 바꿀게 일단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는 거. 훈육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동의 권리는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권리라는 거. 이거 좀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정인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들, 또 꼭 변해야 할 것들 기억하고 바꿀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적으셨나요? 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대로 확실히 할게라고 정인이한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승 의원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로 가는 게 우리가 바꿀 게인데 사실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변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고 싶고 절대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라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정인이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고, 마지막은 제가 갖고 있는 제 다짐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각자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꿀게. 바꿀게, 변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신고하기에는 정말로 난처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목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증거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신고하거나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증거물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승 의원님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총리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아동학대 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만들어져 있고 그게 8개 부처 장관들하고 저희들 민간위원들이 같이 모이는데요.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형식적인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정위원회. 한번 아동정책 제대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총리님께 꼭. 총리님 듣고 계시죠, 예, 지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정인이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뒤이어서 국회를 통과한 또 다른 뜨거운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사 과정에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20여 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문화 예술을 세계적으로 꽃피우고 최첨단 IT 강국, K-방역으로도 주목받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왜 노동환경만큼은 낯뜨겁도록 열악한 것일까요? 매해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현실에 획기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님,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 경영의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그리고 기업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법적으로 묻자라는 것이 주된 골자인 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안의 이름으로 되지 않았었나요? 기업을 이 의무의 주체이고 또 그 법적 책임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명에 기업처벌법 했는데 갑자기 기업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했었죠. 기업이라는 부분 빠진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사업장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라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데도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처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최소한의 징역형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 아닌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미만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벌이. 그런 부분 좀 새로운 부분 같습니다. 진통 끝에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경영계에서는 기업 죽이기 법이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완전히 누더기 법이 됐다. 평가가 각각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요? 급하게 아마 한 2개월 정도 갑작스럽게 이제 집중해서 논의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 이제 이 법이 사실은 과실범이지 않습니까? 하한형, 징역의 하한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띈 것처럼 이렇게 법이 좀 과하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명확치 않는 거죠. 그 시행령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 규정인데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 규정은 기준까지 다 치면 1222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1222가지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중에 그럼 내가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의 제정을 오랜 기간 바래왔던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심하단 말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을 단순히 유예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적용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 보면 60에서 79%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공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발주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을 줘버린 거예요.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한형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처리 비용이 더 안전투자 비용보다 높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안전에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하한형을 두자고 했더니 또 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또 유예를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98.8% 사업체를 몽땅 다 빼버리면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에 아까 또는으로 빠져나갈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관리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처벌할 수 있는 두 가지 처벌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이 있다 그러셨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본인이 영업도 뛰고 관리도 하면서 본인이 하기 때문에 거의 본인이 책임을 진다 봐야 되거든요. 더 강하게 한다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내가 실수를 하면 과실로 일어난 사고 그 정도로 중대재해로 하지 말고 최소한 똑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났을 때 이때 중대재해로 보자라는 개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최소 기준 아까 뭐 이렇게 그것도 뭐 1년 그 이상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큰 차이거든요, 사실은. 1년 이상인데 38년까지 있어요, 이게 형법이. 그럼 내가 38년까지 살아야 됩니까? 과실범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한형으로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규정. 내가 과연 뭘 지켜야 되지?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내가 되겠다. 안심할 수 있는 정도. 중소기업들도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경영계, 노동계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주목할 만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인데요. 당시 이 사연이 알려지지 않았던 유가족께서 용기를 내서 취재에 응해 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발주처가 이번에는 중대재해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빠졌죠. 네. 이 사건은 사실 그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사실 있었던 사건이죠. 담당 부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한번.
저희가 이제 이게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저희 건물을 좀 지어주시다가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건설을 저희가 해본 적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게 잘 모르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법적 대응이나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뭐가 오해인지 모르겠어요.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오해라는 거지? 그 사고가 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레탄 폼과 용접 작업과 우레탄 폼 작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렇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그게 두 개가 만나서 불이 난, 공기 단축을 계속 강요를 해서 동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동시에 함으로,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건물 내 특징으로 인해서 팍 탄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공기 단축을 요구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공기 단축 누가 요구해요? 시공사에서 요구해요? 하청업체에서 요구해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할 때 기업처벌이라는 말도 제게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어떡하지? 정말 이들에게 정말 너무 충격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완화시켜 주시고, 그 추운 날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외쳐서 간신히 도달해서 이만큼 구멍 숭숭 뚫린 누더기 그 법안, 그나마 이만큼 통과된 것에 그래도 우리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숨 돌려야 되나?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으시는, 이거는 그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내몰려지는 일인데, 그렇게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까지 지금 마음으로는 진짜 계속 싸울 생각이에요. 이 유가족께서 이제 항소를 앞으로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발주공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공사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가장 이제 난처하다고 해요. 이 혼재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불이 조금만 접근하면 이게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편에서는 용접 공사를 해야 돼요. 불만 갖다 대면 불이 붙을 상황인데 옆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면 과연 이제 이 피해자들이 납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조급증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빈틈없이, 그러니까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고 거기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아마 중대재해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하나의 대책으로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조금 끼어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빈틈없이 뭔가를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 제도가 너무나 허술해요. 아무리 위반해도 이게 벌금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수준에 거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담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특정 공사에는 거기 지켜야 될 안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지금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시점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점은 어떤 게 있을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한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한형을 열어주는 순간, 그럼 법원이 또다시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자꾸만 과실범 체계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추락
안전망을 설치 안 하면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가실범입니까?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용접해버리면 불을 나서 사람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과실범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업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고의적인 행위다라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법에 대한 엄정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상황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산재율이 가장 적은 나라로 꼽히는 영국의 시스템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영국 사우스 웨일스 대학 경영학과 알렉산드라 돕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hey operate together effectively in certain circumstances.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is gen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health and safety, but it's very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workforce. But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law, that only comes into operation where there's a death. So the health and safety law is more of a general law. If there's a death, it might b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s gross negligence, it might be that there would be, that the corporate manslaughter law would be used. So it's focused on organizations. There is no individual liability, so it is very much focused on an organization causing the death. It does that via if the organization has grossly breached its duty of care. Now, I think, without being an expert on the law on in South Korea, from what I can see, yes, you do have a very serious problem with industrial accidents. Once a law is passed, it will only be effective if it is used legitimately, honestly, for its purpose, and therefore there could be problems if we put a law in place and it's seen it's not being used effectively. There might be political reasons for that. There could be reasons to do with corruption, etc. And that applies to anywhere, not just South Korea. Okay, so there could be issu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네, 산재 안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분위기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이 법으로 뭔가 해결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기업의 이익은 곧 산업안전보건체계다라는 개념을 성립시켜주고 그래서 각 기업들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산업안전 목표에 각 기업들의 수준을 갖다가 올해는 이만큼인데 내년에 이만큼 해야 돼라고 설정해놓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더 세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됩니다. 계도하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면서 목표 관리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나 안내 또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안전한 일터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영국이 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지시형에서 목표 달성형으로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안전 문화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자율형을 주면서도 굉장히 큰 책임을 묻는 방식이 영국 체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도 가려고 했던 중대재해법인데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자라고 했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종이호랑이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법 하나만 더 만들었지 우리의 안전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에게 그리고 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정인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들여다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뼛속 깊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노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안전한 내일을 꿈꾸며 민생연구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리를 다 듣고 싶지는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뿐이죠.